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소득 금액까지 계산하는 그 이제 방법을 봤던 거고, 오늘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자부터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였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사업과 근로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고, 이자 배당 그리고 연금 기타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저번 학기 때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재송은 세무사 친 다음에 저번 학기 그 영상 찾아보시면 이자 배당 그리고 연금과 기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 때는 실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들 기장할 때 이제 요거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를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 우리가 법인 기장을 하잖아요.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들도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자를 상담하실 때에도 법인세법상에는 이러이러하고 이거를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적용받으실 수가 있다, 막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과 근로는 이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파트여서 이것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상으로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거 나머지 4개의 소득도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요거예요. 이 전체적인 소득 금액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것들, 이제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사업 소득 금액 계산 특례라든지 아니면 사업소득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 우리가 7장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 부당행위 계산 부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건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A가 사업자인 형 B로부터 시가 100만원의 재고자산을 200만원에 구입하여 판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200만원을 구입한 행위를 우리는 고가 매입이라고 합니다. 시가가 100만원인데 이거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제3자와 거래를 했을 때에는 나는 당연히 이거를 100만원에 구입을 하겠죠. 근데 나의 동생에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동생한테 100만원을 더 쳐줘가지고 200만원에 이걸 구입을 하게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가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가액이 그만큼 증가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이게 매출원가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익이 낮아지고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얘네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에는 나는 이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얘가 고가 매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니까 내가 예상했던 세액보다 더 적은 세액을 걷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 매입을 한 경우에 장부에 재고자산을 100만원이라고 기록을 해놨다라고 할지라도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을 얼마? 재고자산을 200만원으로 기록을 해놨다라고 할지라도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을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입금, 불산입, 재고자산에 대해서 1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너가 계상을 해놨어도 세법에서는 시가대로 판단하겠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어떠한 거래를 하든지
그 거래의 유형이 최종적으로 세금이 감소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시가대로 판단해서 다시 계산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저가양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주자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상가 건물을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사촌 동생에게 매각을 한 경우 못하네요. 매각을 한 경우 시가의 절반 가격이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가 5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절반 가격이면은 2억 5천만 원에 이걸 매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는 어때요? 수익금에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수익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이익이 줄어들면 최종적으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얘네가 5억 원의 거래를 했으면 이 양도자한테 내가 거둘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2.5억 원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 금액이 낮아지고 이익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감소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거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너가 아무리 어떠한 거래를 했더라도 그 거래가 최종적으로 세금이 감소되는 거래라고 한다면 그 거래를 부인을 하고 제대로 시가대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죠. 장부에서는 양도가액이 수익 금액이 2.5억 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법에서는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2.5억 원의 차익만큼은 얼마? 입금 산입하겠다. 그래서 수익 금액이 너가 2.5억 원으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2.5억 원 업시켜가지고 나는 너를 5억 원으로 과세를 할 거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들끼리 거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세금이 이렇게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채권에 손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고가 양도와 저가 매입이 되겠죠. 고가 양도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이 늘어나요. 저가 매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세금이 늘어나요. 특수관계인들끼리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거둘 세금이 원래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때보다 더 많다라고 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제재할 필요는 없겠죠. 반대로 특수관계인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이 발생된다면 그거는 국가 입장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죠. 너 원래는 이만큼 내야 되는데 왜 이런 거래 해가지고 세금 적게 내? 이만큼 제대로 내. 이렇게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거래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오히려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가 입장에서 굳이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거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특수관계인끼리 거래를 해가지고 세금이 원래 정상적인 세금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터치를 해서 정상적인 가격인 시가대로 우리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요건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요건 1, 2, 3이 모두 다 만족이 돼야 돼요. 1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입니다. 만약에 나와 거래를 하는 거래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뭐 저가 양도를 하던 고가 매입을 하던 거래 상대방이 나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그냥 그 거래가액 그대로 인정입니다. 특수관계가 있어야만 부계부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가지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세금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거 부인하고 시가대로 제대로 나는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조세 부담의 부담 감소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시가대로 제대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소득세법에서는 한 가지의 요건이 더 추가가 돼요. 적용 대상 소득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이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에서 봤던 내용, 이자, 일단 필요경비 공제 안 되죠. 배당 필요경비 공제 안 됩니다. 사업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죠.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긴 한데 얘는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차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연금소득도 일률적으로 연금소득 공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기타 소득 어때요? 필요경비 공제 가능했죠. 자, 우리가 배운 종합소득 중에서는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의 공제가 가능한 것들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두 개뿐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양도소득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가 없으면 공제하지 않아요.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공제라는 규정이 아예 없었는데 그러면 배당소득은 왜 적용대상 소득이 되냐? 이 배당소득 중에서요.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여러분들이 배당소득 수업을 듣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의만 배당소득이고요. 실질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암기하실 거는 아래 네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법은 이 세 번째 양가로 3번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뭐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얘는 자산이 증가하면 그에 대해서 순자산 증가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액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소득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의 이런 규정이 없지만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는 이러한 이제 그 규정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소득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가 공제가 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문의는 배당소득이지만 사업소득과 실질이 같은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요 네 가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일단 친족관계, 뭐 가족관계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라는 거는 임원 사용인, 회사와 임원이 그 거래를 했다. 회사와 직원이 거래를 했다. 다 특수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배관계, 모회사와 자회사가 이렇게 이제 거래를 했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이렇게 얽혀 있거나 아니면은 고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친족관계,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특수관계라고 합니다. 이 특수관계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각 세법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의 수준은 이 정도의 수준을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는 특수관계가 아니에요. 친구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사실 회사와 그 임직원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족 어떻게 보면 우리 사촌보다 더 친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덜 친한 사촌이라고 해도 나와 특수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엄청 친한 진짜 그 단짝 친구라고 해도 특수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규정을 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랑 친구랑 거래를 했는데 국가 입장에서 뭐 이거를 걸고 넘어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어요? 뭐 얘랑 절교했는데요. 더 이상 나 얘랑 친구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친구라는 범위를 울타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특수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부담 감소 대표적인 게 저가 양도 고가 매입이 있고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손실이 발생이 되면 세부담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되겠지만 이걸로 기억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나에게 손실이 발생된다. 손해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세부담이 감소가 됩니다. 자, 내가 원래는 이걸 이제 100만 원에 사올 수 있는 건데 내가 200만 원에 사온 거예요. 그럼 나는 100만 원의 손실을 봤죠. 그리고 양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를 팔면 5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2.5억밖에 못 받았어요. 나는 어때요? 2.5억만큼 손실이 발생이 됐죠. 이렇게 어떤 거래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손실이 발생됐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세부담이 감소한다. 손실이 발생된다. 같은 의미예요. 물론 말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세부담이 감소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 판단 문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례 판단 문제를 했을 때 이 거래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손실이 발생된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거는 세부담 감소로 이어진다라고 이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사례 판단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세금이 감소된다라는 걸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아니면 이거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거주자가 형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연이자율 40%, 이자율에 대한 시가는 10% 조건으로 10억 원을 차입한 경우 이때 세금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서 감소되는지 감소되지 않는지를 내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사례 판단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발생이 되면 결국 세부담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례 문제를 푸시면 돼요. 결국 내가 지금 현재 시가가 10%인 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40%의 이자로 차입을 해봤어. 그럼 원래 내가 뭐 100억을 차입했다라고 한다면 10%라고 한다면 1억 원만 이자 비용으로 주면 되는 건데 40%로 차입을 하다 보니까 4억 원의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는 1년엔 3억 원만큼의 손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거래이든지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사례 판단 문제를 풀 때에는 나에게 손해가 발생되는지 아닌지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만 적용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예를 든 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요거 이제 그 저가 양도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 지금 시가와 거래 가액과의 차이가 얼마예요? 2.5억 원이죠. 일단 3억 원 이상의 차이는 나지 않아요. 시가 얼마? 5억 원에 5% 하면 얼마예요? 2,5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럼 이거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금액이 3억 원보다 크던지 아니면 시가의 5%보다 크던지 둘 중에 하나보다 크게 된다면 이건 부당이익 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봤던 거 한번 볼까요? 3억 원보다 일단 크지는 않죠. 이 차이 얼마예요? 100만 원. 시가 100만 원. 이거에 5% 하면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이것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일단 나에게 손해가 발생된 금액을 적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걸 예를 들면 내가 지금 5억 원에 팔 수 있는 거 2.5억 원에 팔았으니까 나에게 손해 얼마? 2.5억 원이 발생이 됐겠죠. 이게 3억 원 이상인지 시가의 5% 이상인지 요 금액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직계 좀비 소액에 주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직계 좀비 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해? 사회통념상에 이 말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났죠? 사회통념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 내가 그냥 가서 들어가서 살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원래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내 아들이 아니라 제 3자에게 빌려준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월세 받아야겠죠. 그렇죠? 전세금이나 월세나 뭐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별도의 월세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결과를 보면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된 거잖아요. 나 지금 월세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요건을 따지게 되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 대상이 원래 되는 것인데
사회 통념을 반영을 해가지고 내 명의의 집에 내 아들이나 딸이 들어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내 명의의 집에 우리 부모님, 아버님이나 뭐 어머님이 사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적용을 해주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겠다. 사회 통념을 반영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까지 터치하진 않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실제 거주하셔야 되고 주택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형제자매 안 됩니다. 친척 안 됩니다. 직계 존비속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게 이제 직계 존속이고요. 직계 비속이라는 건 내 딸, 아들, 이게 이제 직계 비속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내 아들 딸, 이 사람들이 내 소유의 주택에 들어가서 무상으로 살면서 실제로 거주를 하는 경우에요. 이때에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단 주택 관련 경비를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겠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근데 이 집에 살고 계시면 어쨌든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관리비를 우리 회사의 경비로 지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해를 못 하시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명의의 집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회사의 통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비를 대신 내준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입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아시겠죠?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관리비라든지 기타 뭐 수선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개인 사업자가 대신 내주게 된다? 그거는 당연히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네 가지의 적용 대상 소득만 가능한 거고요. 입증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 다른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계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이 정도로만 보면 뭐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요건 잘 기억하시고 우리 말 문제 잘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례 판단 문제도 부계부에서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례 판단 문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손해가 3억 원 이상인지 또는 시가의 5% 이상인지 그거 다 체크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계부 적용 대상이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사례 문제는 나에게 손해 돼야 돼요. 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이고 3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특수관계인 적용 대상 소득일 것 이거는 당연히 별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세부당의 부당 감소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특수관계인이나 적용 대상 소득은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조세부담의 부당 감소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세금이 감소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계부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 등의 소득금의 계산 특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동사업의 소득금의 계산 특례를 뭐냐면 일단 우리가 공동사업이 뭔지는 아셔야겠죠. 공동사업은 뭐냐면 갑이 이렇게 있고요. 보통은 이제 1인 회사가 가장 많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동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차린 거예요. 이렇게 A 사업장. 이때 이 A 사업장을 그냥 개인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갑도 개인이고 을도 개인이고 갑도 개인이고 을도 개인이고 둘이 합해가지고 사업장을 차렸는데 그러면은 A는 별도의 자연인이 아닌데 개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공동사업장을 그냥 1거주자로 봅니다. 마치 하나의 개인이 별도로 있다고 봐요. A라는 개인이 실제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갑과 을이 우리 공동사업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하나 더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자, 소득금액 계산 한번 볼게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장으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마치 얘네가 이제 A 사업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1억이라는 지금 뭐 이제 이 소득금액이 발생되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수익금액이 3억 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2억 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1억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은 일반적인 그냥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와 똑같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공동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마치 이 A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A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마치 A라는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개인이다라고 가정하고 이 A라는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금액의 계산 단계까지는 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여기서 말하는 1거주자로 본다라는 건 일반적인 갑과 을 이런 뭐 개인과 같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개인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까지는 별도의 개인인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금액을 분배를 하셔야겠죠. 이제 각자의 이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나눠 먹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한번 볼게요. 소득금액의 분배 원칙은 손익분배 비율로 분배를 합니다.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로 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동업계약서를 보시면 손익분배 비율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동업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분율이라든지 손익분배 비율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지분율은 이거예요. 출자 비율.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갑 얼마, 을 얼마 이렇게 출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출자 비율이 지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대5로 5천만 원씩 출자를 했으면 50% 되는 거고요. 갑이 6천만 원, 을이 4천만 원 출자를 했으면 지분 비율은 6대4가 되는 거고요. 손익분배 비율은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지분 비율과 같게 손익분배 비율을 정해요. 그래야 뭐 이 사람들도 뭐 뒤탈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분 비율은 6대4인데 손익분배 비율은 5대5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지분 비율이 5대5인데 손익분배 비율은 6대4로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우리가 소득금액을 분배할 때 1순위로 분배 대상이 되는 건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입니다. 동업계약서를 보고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을 찾아서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분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분 비율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문제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왜? 1순위는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에요. 지분 비율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지분 비율은 출자 비율이고 손익분배 비율은 나눠 갖기로 약속한 그 비율이에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라고 하면 그거 틀린 지문입니다.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라고 나와야 맞는 지문이에요. 물론 약간 풀 지문으로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고 이게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로 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 우리가
약정을 이렇게 했지만 뭐 5대5로 가져가기로 약정을 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너 만약에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안 했고 내가 이번 연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6대4로 실제로는 분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분배된 소득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이 공동사업도 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도 막 있어요. 근데 그 별도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이것도 지금 세금 많은데 A 사업장에서 분배받은 금액도 엄청나게 많다 보면 이 사람은 이때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약간 얼마 떼줄 테니까 나 이렇게 하면 세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가 많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내가 조금 가져가는 걸로 해가지고 나 세금 좀 세이브 좀 할게. 대신에 내가 뒤로 좀 얼마 좀 줄게. 이렇게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분배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약정된 대로 세무서에 제출된 손익 분배 비율대로 이대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 실제로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사장님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동업계약서에 있는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적힌 그 분배 비율만 가지고 우리는 배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이 소득 금액을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익 분배 비율이 60대 40이었다라고 한다면 갑은 소득 금액 얼마? 6천만 원. 을은 소득 금액 얼마? 4천만 원. 이렇게 각각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갑은 갑대로 갑의 사업소득으로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사업소득 이외에 뭐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 합산해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갑의 사업소득 금액 6천만 원, 근로소득이 뭐 4천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 들어가시는 거예요. 을은 일단 사업소득 금액 4천만 원 있죠. 근데 을은 뭐 약간 좀 그 금수저여가지고 뭐 이자가 한 5천만 원이 1년에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종합소득 금액 9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을은 을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신고는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득금액 계산 단계까지는 마치 이 A라는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업장을 별도의 일 거주자로 보아가지고 소득금액 계산을 합니다.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나면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로 뿜빠이를 하고요. 이렇게 뿜빠이 된 이후에는 그냥 독고다이예요. 그냥 지는 지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가지고 별도로 각각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 공동사업 합산과세입니다.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 피 목적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불구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겠다. 이 문구는 무엇이냐 하면 요거는 이제 탈세 방지를 위해서 들어간 규정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에서 42%의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갑이 혼자서 1억 원이라는 과세표 소득금액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냥 쉽게 1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세액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35% 그리고 1490만 원 마이너스 하면 2010만 원 나옵니다. 이만큼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갑이 별도의 바지 사장을 구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세금 이거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거 좀 나눠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지분 비율 해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동업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소득 금액이 1억 원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5천씩 쪼개보면 세금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4%니까 플러스 522만 원 마이너스 하면 678만 원 나옵니다. 이게 또 678만 원 나오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1356만 원 나옵니다.
갑이 혼자 1억 원을 벌었을 때는 2,010만 원 나오는데 이거 쪼개놓으니까 1,356만 원밖에 안 나와요. 무려 654만 원만큼의 세금이 세이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컨설팅을 할 때 공동 사업을 하실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여쭤보기도 해요. 이렇게 공동 사업을 하게 되면 1억 원만 내가 소득 금액으로 산정을 해놔도 지금 654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거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절세라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제대로 공동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절세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65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공동사업에서 많이 이제 절세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건데 악용이 되는 사례들도 있겠죠, 당연히.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을은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갑이 부탁해가지고 나 세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좀 같이 공동사업으로 등재 좀 해줘. 이렇게 등재하면 너는 이제 뭐 연금 나중에도 많이 탈 수 있고 너 신용도도 좀 높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너한테 좀 좋은 점도 있을 거니까 나중에 내가 혹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좀 명의만 빌려줘. 나 세금 세이브 좀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을이 들어와 버려. 그러면 이렇게 세금이 쭉 달라진다니까요. 공동사업 굉장히 좋은 세금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지 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들 세금을 세이브하고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을이라는 새끼가 이거 바지라는 게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몰아넣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갑과 을이 이렇게 있지만 얘가 이제 가라다, 바지다. 뭐라고 해?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하죠?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너무 약간 표준어를 안 쓰고 있나 봐요, 제가. 얘가 진짜 사업은 다 하는데 그냥 신고만 5대5로 하는 거다. 세금 줄이기 위해서. 이게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을의 소득금액으로 다 몰겠다라는 거죠. 을 100%. 그래서 아까 5천씩 나눠서 과세됐지만 그냥 을한테 1억 원 다 과세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당연한 내용이죠. 자, 합산과세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다음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여러분 이거 잠깐 끊었다가